730일의 헌신. 그리고 무너진 신뢰. 새벽 3시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죽은 듯 고요했지만 서지안의 세상은 이 시간에도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지안은 삐걱거리는 허리를 펴며 침대 머리맡에 작은 스탠드를 켰다. 희미한 황색 불빛 아래로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벌써 2년째 침대와 한 몸이 된 시어머니 조순옥 여사의 모습이 드러났다. 어머니 실례할게요. 기저귀 좀 갈아드려야겠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대답 없는 허공에 대고 건네는 이 익숙한 인사는 지난 700여일 동안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는 의식과도 같았다. 순옥의 몸은 뼈만 남은 듯 앙상했지만 성인 여성의 무게는 여전히 지안의 가녀린 어깨와 손목을 짓눌렀다. 지안은 익숙한 솜씨로 순옥의 몸을 옆으로 돌렸다.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소변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지안은 미간 한 번 찌푸리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감각이 마비된 것일지도 몰랐다. 2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진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만 해도 남편 민주는 지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었다. 지안아, 내가 외아들이라 미안해. 지금 믿을 사람은 당신뿐이야. 내가 정말 잘할게. 조금만 견뎌줘. 그 눈물 맺힌 눈망울에 마음이 약해졌던 것이 화근이었을까. 고부 사이에도 정이 쌓이면 언젠가는 알아주시겠지. 내가 진심을 다하면 남편도 내 노고를 잊지 않겠지라고 믿었던 지안의 선의는 독이 되어 돌아왔다. 매일같이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어머니의 몸을 닦이고 정성껏 끓인 부드러운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이는 일상. 때로는 음식을 거부하며 옷을 더럽혀도 지안은 단 한 번도 모진 소리를 내뱉지 않았다. 근육이 위축되는 것을 막으려 매일같이 팔다리를 주무르다 보니 지안의 팔에는 가녀린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근육이 생겼고 대신 손가락의 감각은 무뎌져 갔다. 하지만 정작 남편 박민주는 어떠했는가.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늘 새벽같이 집을 나섰고 밤늦게 돌아오면 소파에 엎드러져 물 한 잔 제 손으로 떠마시지 않았다. 지안이 고열에 시달리며 시어머니의 몸이라도 한 번만 닦아달라고 애원했을 때도 그는 남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며 짜증 섞인 외면으로 일관했다. 거울 속의 지안은 어느새 딴 눈동자와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가진 이름 없는 간병인으로 변해 있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더 고단했다. 새벽녘부터 뒤척이는 시어머니 때문에 지안은 벌써 3번이나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겨우 자세를 바로 잡아드리고 침대 옆 작은 목욕 의자에 주저앉은 지안은 신음처럼 작은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 생활이 언제쯤 끝이 날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누구에게 들려주려 한 말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가 비어져 나온 짧은 탄식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에 그 갈에 끓는 듯한 신음이나 알아듣지 못할 웅얼거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명료하고 서늘하며 날카로운 사람의 목소리였다. 서지안, 너 참 지독하게도 가식적이구나. 지안은 번개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보았다. 순옥은 눈을 부릅뜨고 지안을 쏘아보고 있었다. 혼탁했던 눈동자에는 지독한 비웃음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조소 섞인 경련이 일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안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다. 그러나 순옥은 대답 대신 갈에 섞인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말을 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된 걸 은근히 즐기고 있었던 거 아니냐?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 모신다고 광고하고 효부 소리 들으니까 어깨가 으쓱했지. 그 가식적인 평판 하나 얻으려고 나를 산송장 취급하며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 수건을 꽉 쥐고 있던 지안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갔다. 2년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대소변을 받아내고 친정 엄마에게조차 해보지 못한 정성을 쏟았다. 그런데
돌아온 말이 가식이라니.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명성 때문에 어머니를 모셨다고요? 지난 2년 세월 동안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알지, 잘 알고 말고. 서지아는 자신의 침실로 돌아와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캐리어를 꺼냈다. 한때는 이 집이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이라 믿으며 가구 하나, 소품 하나에 정성을 다해 정리했었기에 떠나는 나를 위해 짐을 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이 방의 공기는 지안의 숨통을 조여오는 독소와도 같았다. 지안은 손에 잡히는 대로 옷가지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거창한 짐은 필요 없었다. 당장 갈아입을 속옷과 몇 벌의 일상복이면 충분했다. 화장대 위에는 지난 2년 동안 뚜껑 한 번 제대로 열어보지 못한 화장품들이 뿌연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화장을 할 마음의 여유는커녕 세수조차 고양이 세수하듯 해치워야 했던 세월이었다. 지아는 화장품 대신 신분증과 통장이 든 지갑을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다. 가방 지퍼를 닫으려던 찰나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웨딩 사진이 지안의 시선에 걸렸다. 사진 속의 자신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곁에는 평생을 지켜주겠다 약속하던 박민준이 있었다. 참 어리석었네, 서지안. 지안은 자주 섞인 미소를 지으며 사진틀을 뒤집어 엎어버렸다. 사진 속의 행복은 이미 박제된 지 오래였고 그 허상에 매달려 보낸 인연은 너무나도 혹독했다. 캐리어의 지퍼를 닫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지아는 시어머니의 방을 다시 보지 않았고 남편에게 남길 쪽지 한 장조차 쓰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지안에게 그들은 그저 타인보다 못한 존재들이었다. 현관으로 나와 신발을 신으며 지아는 3년 동안 머물렀던 집을 마지막으로 훑어보았다. 작년에 시어머니를 위해 할부까지 끊어가며 샀던 안마 의자, 조금 전까지 정성껏 다려놓았던 민준의 셔츠, 그리고 부엌 식탁 위에 남은 차가운 죽그릇, 그 모든 것들이 지안이 이 집을 위해 쏟아부은 헌신의 증거였지만 지금은 그저 비웃음 가득한 농담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지안은 심호흡을 한 번 내뱉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오히려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2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치워진 듯한 기분이었다. 캐리어를 끌며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섰다. 어두운 밤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지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곳엔 지안을 기다리는 엄마 유미옥 씨가 있고 든든한 버팀목인 오빠 서강현이 있었다. 지안은 더 이상 박민준의 아내도 조순옥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서지안일 뿐이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다행히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다가왔다. 지안은 다급히 손을 흔들었다. 기사님, 경기도 고양시 쪽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택시 안에 올라타자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다. 그제야 지아는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이 풀리며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2년 동안 이 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들어 본 적이 없던 몸이었다. 하지만 잠이 들려던 순간 옆자리에 던져둔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박민준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거절 버튼을 눌렀다. 2초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지아는 아예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버렸다. 지금 그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진정 지안을 걱정했다면 지난 2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메말라가는지 먼저 알아차렸어야 했다. 택시가 40분 남짓을 달려 친정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다. 지아는 요금을 지불하고 익숙한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갔다. 3층 복도에 다다르자 지아는 잠시 멈춰섰다.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서성이는 그때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지아나, 세상에 너 정말 지안이 맞니?
잠옷 차림의 엄마 유미옥 씨가 붉어진 눈으로 지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딸이 돌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미옥은 지안의 손을 낚아채듯 잡았다. 이 새벽에 캐리어는 왜? 무슨 일이냐? 박서방 그 자식이 너한테 무슨 짓 했어? 평소 잠기가 밝던 미옥은 복도에서 들리는 딸의 발걸음 소리를 놓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지안은 엄마의 걱정, 어린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꾹 참아왔던 눈물이 댐이 터진 듯 쏟아져 나왔다. 엄마, 그냥 며칠만 자고 갈게. 미옥은 딸을 안으로 끌어당기며 캐리어를 챙겼다. 거실로 들어서자 안방에서 오빠 서강현이 눈을 비비며 나왔다. 동생의 몰골을 확인한 강현의 미간이 단번에 찌푸려졌다. 서지안, 너 왜 이래? 박민주는 어디 가고 너 혼자야? 지안보다 5살 많은 오빠 강현은 어릴 적부터 동생을 끔찍이 아꼈다. 결혼 당시에도 박민준의 책임감 없는 눈빛이 맘에 걸린다며 반대했던 그였다. 지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엄마가 건네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밤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시어머니가 말을 할 수 있으면서도 2년 동안 연기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안의 희생을 가식이라 비하했다는 대목에서 가족들의 얼굴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 노인네가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래? 지안아, 너 2년 동안 그 집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우리한테는 잘 산다고 거짓말한 거야? 내 딸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미옥은 딸의 마른 손을 어루만지며 함께 오열했다. 강현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더는 참지 마. 박민준 그 새끼.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도망치듯 나올 때까지 방관하고 있었단 말이지? 오빠, 일단 참아. 나 당분간 여기서 쉴래. 미옥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너 배고프지?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 고명 듬뿍 올린 잔치국수 말아줄게. 2년 동안 남의 집 귀신 노릇 하느라 살 빠진 것 좀 봐.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이 지안의 앞에 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냄새를 맡자 지안은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2년, 그녀는 늘 시어머니를 위해 죽을 끓이고 남은 찌꺼기나 식은 밥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다.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차려진 따뜻한 밥상이 이토록 낯설고 고마울 줄이야. 지안아, 내일 날 밝으면 박민준이 찾아올 거야. 그때는 절대 혼자 나가지 마.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끝장 볼 거니까. 강연의 단호한 말에 지안은 국수를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로소 안전한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안도감이 지안의 전신을 감싸 안았다. 미옥은 딸을 위해 깨끗한 시트가 깔린 작은 방을 정리해 주었다.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자렴. 세상이 무너져도 이 엄마랑 오빠가 내 편이니까. 햇볕 냄새가 나는 푹신한 이불 속에 몸을 묻자 지아는 2년 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폭발하듯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지만 지아는 그것을 베개 밑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녀는 꿈조차 꾸지 않을 만큼 깊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순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내가 박민준 돈 잘 벌어오고 우리 집안 형편 괜찮으니까 그 돈 보고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쇼하는 거 모를 줄 알아. 앞집 여자, 뒷집 할머니 할 것 없이 다들 나보고 조 여사는 며느리 하나 잘 둬서 복이 넘치네라고 칭찬할 때마다 내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겠니. 저 노인네 빨리 가야 내가 이 집 주인 노릇할 텐데 하고 매일 밤 기도했겠지. 어머니, 지안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다. 허탈함과 비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몸무게가 45kg도 안 나가는 지안이 60kg이 넘는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병원까지 2km를 뛰었던 그 밤이 떠올랐다. 채소며 고기를 잘게 다지다 칼에 베어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였던 손가락들. 친정엄마가 아파 누웠을 때도 시어머니 끼니를 걱정하며 달려와야 했던 그 멍청한 충성심이 떠올랐다. 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아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분노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법이었다. 지아는 들고 있던 젖은 수건을 세면대 대야에 거칠게 던져버렸다. 이제 말씀도 하실 줄 알게 되셨으니 더는 제 간병이 필요 없겠네요. 그 잘난 명성 따위 이제 어머니 다 가지세요. 저 이제 안 할래요. 순옥의 눈동자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특유의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었다. 지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향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올린 인내의 탑이 단 한마디의 폭언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박민준이 퇴근길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 것은 하늘이 어스름하게 저물어갈 무렵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묘한 위질감이 맴돌았다. 평소 이 시간이면 거실 창 너머로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나 노릇하게 구운 생선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혀야 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지안의 집이 있는 층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지안아, 나왔어. 왜 불을 안 켜고 있어? 민주는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막뿐이었다. 거실은 썰렁했고 식탁 위에는 그 흔한 물 한 컵 놓여 있지 않았다. 집안 전체가 온기 한 점 없이 가라앉은 모습에 민준의 눈살이 찌푸려졌다. 그때 어머니 조순옥 여사의 방에서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급히 안방문을 열었다. 순옥은 침대에 누워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안이는 어디 가고 어머니가 혼자 울고 계세요? 순옥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아, 내 아들아. 지안이가 집을 나갔다.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면서 짐까지 싸서 가버렸어. 민주는 귀를 의심했다. 지안은 지난 3년 동안, 특히 어머니가 쓰러진 2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없이 집을 비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순옥은 지안이 마치 성질을 부리며 자신을 구박한 것처럼 꾸며냈다. 아침에 내가 몸이 좀 무거워서 천천히 먹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2년 동안 병수발 드느라 지긋지긋하다고 소리를 지르지 뭐냐. 나 같은 늙은 송장은 죽어버려야 한다면서 짐을 싸는데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말리겠니. 순옥은 지안이 자신을 쓸모없는 노폐물이라 불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는 지안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의 처량한 몰골과 눈물에 판단력이 흐려졌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십 번을 시도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니 이내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들려왔다. 불안한 마음에 침실 옷장을 열어보니 지안의 옷까지 절반 이상이 사라져 있었다. 캐리어가 있던 자리도 텅 비어 있었다. 그제야 민주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지안이 없는 집은 순식간에 기능이 정지된 기계처럼 멈춰버렸다. 지안의 친정 번호조차 몰랐던 민주는 기억을 더듬어 경기도 고양시의 장모님 댁으로 향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는 지안의 오빠 서강현과 마주쳤다. 강현의 눈빛은 살기가 느껴질 만큼 매서웠다. 강현 형님, 지안이 여기 있죠?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민준의 애걸복걸에 강현은 냉소를 지으며 그의 앞을 막아섰다.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내 동생이 2년 동안 내 집에서 식모살이 할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지안이를 찾아? 우리 지안이 내 어머니가 가식 던다고 모욕 줬을 때 너 뭐 하고 있었어? 강현의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지안에게 그런 대못을 박았다는 사실도 민주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는 강현에게 쫓겨나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지안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더 걸었다. 한편 친정에서 눈을 뜬 지안은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에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옥은 지안을 위해 따뜻한 콩나물국과 갓 지은 밥을 내어주며 다독였다. 지안아, 박서방이 밤새 집 앞에서
알짱거린 모양이더라. 강연이가 쫓아냈으니 걱정 마라. 휴대폰에는 민준의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찍혀 있었다. 지아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지아나,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걸 거야. 지금 간병인을 불렀는데 하루에 20만 원이나 달래. 집안은 엉망이고 어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셔. 제발 돌아와 주면 안 될까? 지아는 차갑게 대꾸했다. 민준 씨, 간병인 비용 20만 원은 아깝고 내 2년 세월 700일은 당연했던 거야. 어머니가 날 가식적이라고 하셨을 때 당신은 방관자였어. 이제 와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돌아오라는 소리 정말 구역질나. 지아는 민준의 번호를 차단해 버렸다. 오빠 강연은 혹시라도 민준이 지안의 회사로 찾아가 행패를 부릴까봐 미리 지안의 회사를 방문했다. 지안의 부서장인 왕 매니저를 만나 상황을 설명하자. 매니저는 지안의 사정에 깊이 공감하며 힘을 보태주기로 약속했다. 서지안 씨 걱정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회사로 오면 보안 요원들을 시켜서 바로 쫓아내겠습니다.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지아는 비로소 박민준의 아내가 아닌 서지안으로서의 삶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의 집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유미옥 여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예전에 사돈댁 일로 한두 번 대면한 적이 있는 민준의 이모였다. 미옥은 차갑게 가라앉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민준의 이모는 과일 바구니를 하나 들고 억지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다. 어머, 미옥 씨, 잘 지내셨어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생각나서 들렀지, 뭐야. 그녀는 미옥의 허락도 없이 거실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하지만 미옥은 그녀에게 자리를 권하기는커녕 냉담한 어조로 일침을 놓았다. 바쁜 집이니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가시죠. 우리 지안이 일 때문에 오신 거라면 더더욱. 이모의 눈동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지안에게 머물렀다가 황급히 옮겨갔다. 에휴, 미옥 씨도 참 부부싸움이라는 게 칼로 물 베기 아니겠어. 우리 민준이가 지안이 없어서 아주 죽을 상이야. 애가 얼마나 지안이를 찾는지 몰라. 이모는 지안이 며칠 친정에 머무는 것이 그저 사소한 감정 싸움인 양치부하며 넌지시 돌아가기를 종용했다. 그러나 미옥의 분노는 그 얄팍한 설득에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민준이가 지안이를 찾아요? 지안이가 그 집에서 2년 동안 대소변 받아내며 뼈 빠지게 고생할 때 사돈어른이 멀쩡히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지안이를 가식 떤다고 욕할 때 그때 민준이는 어디 있었답니까? 미옥은 이모 앞에 맹물 한 잔을 툭 내던지듯 내려놓았다. 사람이 필요할 때만 찾는 건 가족이 아니라 도구로 보는 거죠. 이제 와서 사람이 아쉬우니 지안이를 찾는 그 신보가 너무나 고약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옆에서 듣고 있던 오빠 강연도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이모님, 제 동생이 그 집 노인네 반쪽짜리 목숨을 700일 넘게 돌봐서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놨더니 돌아온 게 비아냥입니까? 강연은 현관문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미안하다면 그 노인네가 직접 와서 사과하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안이한테 손끝 하나 까딱 못하게 하겠다는 보증서라도 써오지 않는 이상 이 집 문턱 넘을 생각 마시라고 전하십시오. 민준의 이모는 강연의 기세에 눌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한편 지안이 떠난 집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박민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보려다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갔다. 지안이 늘 꼼꼼하게 골라 쓰던 부드러운 기저귀 대신 값이 싼 거친 기저귀를 사오는 바람에 순옥의 피부가 붉게 달아올랐고 순옥은 아들에게 온갖 짜증을 퍼부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먼지가 쌓였고 싱크대에는 설거지 거리가 산처럼 쌓여 악취를 풍겼다. 절박해진 민주는
지안의 회사로까지 찾아갔다. 지안이 출근하기를 기다리며 로비에서 서성였지만 이미 강연으로부터 모든 사정을 전해 들은 부서 매니저는 보안 요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박민준 씨, 서지안 씨는 현재 휴가 중입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개인적인 용무로 소란을 피우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민주는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쫓겨나듯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다. 민주는 마지막 수단으로 거짓말을 택했다. 그는 지안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셨다고 거짓말을 했다. 지안의 마음을 흔들어 어떻게든 집으로 불러들이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강연은 침착했다. 그는 지인이 근무하는 병원을 통해 순옥에 입원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즉각 확인했다. 지안은 민준의 바닥까지 추락한 거짓말에 이제 분노조차 느끼지 못했다. 민준 씨, 어머니가 정말 쓰러지셨다면 병원에 계셔야지. 왜 당신은 집에서 나한테 전화를 하고 있어? 당신의 그 얄팍한 거짓말이 우리 관계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어. 다음 날 새벽, 민주는 꾀죄죄한 몰골로 지안의 친정복도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며칠 밤을 설친 듯 눈은 벌겋게 충혈되었고 입고 있는 외투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다. 강연이 출근을 위해 문을 열자 민주는 황급히 일어나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매달렸다. 형님 제발요. 딱 5분만 지안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어제 집에서 넘어지셔서 식사도 못 하시고 계십니다. 간병인도 힘들다고 다 도망갔어요. 복도에서 소란이 일자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다. 미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웃들에게 민준의 만행을 폭로했다. 동네 사람들, 이 사람 좀 보세요. 내 딸이 2년 동안 병수발 들었더니 그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말씀하시게 되자마자 내 딸더러 가식 떤다고 욕을 했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집안일 해줄 사람이 없으니 저렇게 와서 구걸을 하네요. 이웃들의 따가운 눈총과 웅성거림에 민준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타올랐다. 아니, 그런 줄도 모르고 효부라고 칭찬했는데 정말 너무하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민준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결국 지아는 차가운 얼굴로 현관문에 서서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민준 씨, 내가 돌아가길 원한다면 2가지 조건을 들어줘. 첫째, 어머니가 직접 우리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할 것. 본인이 2년 동안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나한테 어떤 모욕을 줬는지 토씨 하나 빠짐없이 실토해. 둘째, 다시는 나를 종처럼 부리지 않겠다는 자필 보증서를 쓰고 지장을 찍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과고 뭐고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할 거야. 민주는 경악했다. 지안아, 어머니가 올해 60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친척들 앞에서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 하지만 지안의 눈빛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가혹하다고? 지난 2년. 내 영혼이 말라비틀어질 때 당신과 어머니가 했던 짓에 비하면 이건 축복이야. 3일 줄게. 3일 뒤에 사과하러 오지 않으면 우린 법원에서 보게 될 거야. 지아는 민준의 눈앞에서 문을 닫아버렸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마지막 희망이 단절되었다. 최후 통첩으로 제시한 사흘째 되는 날의 아침은 지독하게도 고요했다. 지아는 평소와 달리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지난 2년 동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온한 아침이었다. 한편 박민준의 집은 풍비박산이 나 있었다. 민준은 어머니 조순옥에게 지안의 조건을 전했지만 순옥은 집안에 컵을 내던지며 노발대발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여편네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절대 못한다. 이혼해라. 내가 더 좋은 며느리 구해줄 테니까. 순옥의 표독스러운 외침에 민주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새벽, 민주는 다시 지안의 친정집 문을 두드렸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한 그의 얼굴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다. 오빠 강연이 문을 열자 민주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형님, 어머니가 끝까지 고집을 안 꺾으세요. 고모네 집으로 가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하십니다. 제발 조건을 조금만 바꿔주면 안 될까요? 뒤에서 그 소리를 듣던 지아는 차갑게 걸어 나왔다. 민준 씨, 나는 충분히 기다렸어. 어머니가 끝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이제 이혼 서류 정리해. 지안의 단호한 말에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다. 하지만 반전은 의외의 곳에서 시작되었다. 민준이 출근하고 홀로 남겨진 순옥은 비로소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배는 고픈데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설 수 없었고 주방으로 기어가 밥을 지으려 했지만 가스레인지 켜는 법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물을 마시려다 컵을 깨뜨렸고 파편에 발을 베어 피가 났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적막한 공포 속에서 순옥은 깨달았다. 지난 2년 동안 지안이 묵묵히 해냈던 일들이 얼마나 숭고한 헌신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헌신을 얼마나 비겁하게 짓밟았는지를 말이다. 그날 오후 지안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수신기를 타고 들려온 것은 순옥의 처절한 울음소리였다. 지안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 민준이랑 이혼하지 마라.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빌게. 지안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이모랑 삼촌 다 모셨어요. 지금 당장 오세요. 1시간 뒤 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순옥이 친정집 거실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지안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모와 삼촌까지 서슬퍼런 눈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순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이 지난 2년간 멀쩡하면서도 마비된 척 연기했던 사실과 지안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을 하나하나 실토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우리 지안이가 나를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데 그 귀한 아이한테 가식 던다고 욕을 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순옥은 울먹이며 미리 준비해온 보증서에 지장을 찍었다. 지안은 그 보증서를 건네받아 가방에 깊숙이 넣었다. 그러고는 절망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민준과 순옥에게 선언했다. 당신들을 용서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받은 이 모욕을 완전히 씻어내고 내 방식대로 이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 돌아가는 거야. 다시 돌아온 집에서 지아는 철저하게 주도권을 행사했다. 그녀는 냉장고 문에 가정수칙이라는 종이를 붙였다. 첫째, 박민주는 매일 아침 식사 준비와 퇴근 후 설거지 및 거실 청소를 전담한다. 둘째, 조순옥 여사는 본인의 빨래와 방 청소를 스스로 하며 지안의 식사 준비를 돕는다. 셋째,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남에게 미루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일주일간 모든 가사를 독박으로 수행한다. 넷째, 과거의 일은 다시 언급하지 않되 지안을 모욕하거나 고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즉시 지안은 미련 없이 떠난다. 민준과 순옥은 그 엄격한 규칙 앞에 군소리 없이 서명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걀 프라이 익는 소리와 도마 소리에 눈을 떴다. 민준은 서툰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순옥은 거실 바닥을 닦으며 지안의 눈치를 살폈다. 지안은 거실 소파에 앉아 민준이 타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 더 이상 그녀의 어깨는 무겁지 않았고 가슴속을 메웠던 응어리도 시원한 바람에 씻겨 나간 듯했다. 지아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친정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나 잘 지내고 있어.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지아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스스로 다짐했다. 이제 다시는 남을 위해 자신을 갉아먹지 않겠노라고. 자신의 존엄은 오직 스스로 지키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은 730일의 기록이었다. 지아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 속에서
자신만의 인생을 다시 그려나가기 시작했다.